자, 이 시간에 경영 전략 우리 이제 내용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이 경영 전략론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드는 궁금증은 과연 경영 전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슨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전략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인 어떤 그 전략, 경영 전략 또는 전략적 사고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어떤 이론들 이런 것들은 어떠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는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경영 전략의 개념과 목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경영 전략의 성장 과정, 그러니까 이 진화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경영 전략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경영 전략의 프로세스는 곧 우리 이 교과서에 이 로서멀 교수의 그 교과서의 책 구성과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이 스토리를 이제 나눠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을 시간을 드렸는데, 이 전기의 경마 이야기, 전기의 경마 이야기를 한번 어떤 내용이었는지 누가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사람 있나요? 자, 이 지금 여기서 전기라는 사람이 있고, 이 전기가 이제 아마 제후쯤 되는 사람 같아, 그죠? 그래가지고 말과 수레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왕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같이 내기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자, 여기 지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말 경주를 하는 거예요. 말 경주를 하는데 객관적인 전력이 지금 누가 더 센 겁니까? 제왕이 더 센 거예요. 그죠? 지금 말을 각각 3마리를 갖고 있는데 전반적인 전력이 제왕이 더 우세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력이 불리한 입장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경주를 하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그지? 그런데 여기서 손빈이라는 이 전략가가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 이기는 방법이 뭐였죠?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예, 저 뒤에 우리 반장. 네. 네. 예. 예. 그렇죠. 예. 네. 네. 예. 예. 그렇죠. 네. 그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그 상대방의 전력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거기 그 상대방의 전력에 맞는 나의 어떤 말을 내보냄으로써 2대1의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제일 센 말끼리 붙이고 중간끼리 붙이고 약한 것끼리 붙이면 전반적으로 제왕 쪽이 높기 때문에 3대0으로 질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 포기할 건 확실히 포기하고, 포기하는 게 뭐야? 제일 센 녀석이 나왔을 때는 난 포기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등하고 하등이 나올 때는 나의 상등과 중등을 붙여가지고 이겨서 2대1로 이기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3대0으로 이기건 2대1로 이기는 건 중요한 게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3대0은 애초에 포기하고 그다음에 2대1로 이기는 작전으로 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이 내용의 줄거리인데,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어떤 걸까요? 우리가 어떤 경쟁을 할 때. 자, 우리 도장 받아가세요. 네. 자신의 기업을 예를 들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좀 파악을 하고, 그렇지. 경쟁사보다 어떤 면에서 강점이고 어떤 면에서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그렇죠. 취하는 걸.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지금 상대방이 강하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 그죠? 그게 인정을 안 하면 뭐야? 나도 같이 강한 놈끼리 이렇게 붙이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상대방은 강하다, 난 그보다 못하다는 걸 냉정하게 평가해가지고 판단해서 그것을 우리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그 어떤 제약하에서 어떤 걸 해야 될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분석이 필요하다. 강점과 약점. 나의 강점과 약점, 상대방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야 된다.
좋은 얘기고. 그다음에 옆에 친구 아까 손 들었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전략의 중요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의 중요성. 네, 예를 들어서 3대 0으로 질 바에 네. 그 상황에 맞게 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취해가지고 그쵸. 2대 1로 이길 그 전략을. 그렇지. 예. 마구잡이로 그냥 아무거나 야 네가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상대방의 전력을 분석해서 상대방이 어떤 말이 나올지에 대한 나의 예. 대항마를 딱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또 없습니까? 예. 아주 좋은 얘기들을 지금 다 해줬는데, 자,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하면서 구체적인 목표. 목표는 뭐야? 아주 단순해. 이기는 게 목표예요. 상대방을 3대 0으로 이기든 2대 1로 이기든 이기는 것이 내 말을 자랑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목적을 내로우 다운 해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타겟을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딱 총을 쏠 때도 말이죠. 타겟이 까만 점이 아주 그냥 또렷하게 보여야 잘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목표가 너무나 모호하거나 너무나 브로드하게 이런 목표를 세우면 사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그죠? 네. 착한 사람이 되겠다. 우등생이 되겠다. 이건 너무나 브로드한 목표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물론 좋은 목표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건 좋은 얘기지만 훌륭한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죠. 그렇지만 자, 내가 말한 어떤 훌륭한 중에서 특정 내가 봉사활동을 그러면 나는 훌륭한 사람을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 100시간 하겠다.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의 액션은 뭐야? 어디서 봉사할지 찾아가지고 전화 걸어서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가 뚜렷해야 그걸 이룰 수 있어요. 근데 목표가 모호하면 뭔지 모르면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삶도 우리 삶의 목표를 명확히 하라는 그런 조언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그렇게 해야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 삶의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분명해야 되고요. 특히 기업은 더욱더 마찬가지죠. 기업은 올해 우리 회사가 우리 조직이 지금 달성해야 될 목표가 뚜렷해. 이번에는 중국 시장을 뚫겠다. 이게 중국 시장을 뚫는데 중국의 지점을 3개를 내겠다. 이렇게 해야지 되지 글로벌한 회사가 되겠다. 이러면은 뚜렷하지가 않아서 액션이 안 나온다고. 그 다음, 자, 경쟁 환경. 특히 경쟁자에 대한 이해. 경쟁자에 대한 이해. 이게 봐요. 생각해보면 2대1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 패를 내가 안다는 거거든. 상대방이 지금 요 타이밍에 센 말이 나올지 중간 말이 나올지 내가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항마를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먼저 어떤 초이스를 할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게 순차적 게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동시적 게임이면은 좀 불가능하죠. 그죠? 우리 포커 카드 할 때 이거 순차적 게임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패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탁 까잖아요. 이런 게임으로 했었으면 이건 못 이겼죠. 그런데 게임의 룰 자체가 순차적 게임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패를 내가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이게 재밌는 것이 말이죠. 내가 저기 보니까 신문을 봤나 뭘 봤나. 우리 야구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이 뭐 있겠지만은 우리 야구의 신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김성근이라는 야구 감독이 있어요. 우리 여학생들은 관심 없는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간단히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면은 이 양반은 지금 나이가 이제 70 노인인데 이 양반은 하여튼 못하는 꼴찌하는 팀을 이 사람이 맡으면은 막 우승까지는 안 돼도 갑자기 성적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SK 팀을 맡아가지고 3년 연속인가 우승을 했던. 원래 그 전까지는 뭐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던 팀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팀을 맡으면 이 팀이 막 성적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에 오죽하면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왜 그러면
야구를 맡으면 그 팀은 다 잘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참 놀랍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보통 있잖아요. 보통 감독들은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건 투수잖아요. 그러니까 투수 로테이션을 짜지. 1년치를. 응? 우리 투수 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구상하잖아요. 그럼 보통 자, 우리 팀에 지금 가장 선발 요원 뭐 5명, 4명, 5명을 딱 정해가지고 얘네들의 등판 일정을 몸 상태에 따라서 딱 조정해서 1년 스케줄을 딱 만든다고. 그죠? 보통 그렇게 해.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김성근 감독은 어떻게 하냐? 우리 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 있죠? 이 팀의 전력을 쫙 분석해가지고 그 나머지 팀의 투수 로테이션을 자기가 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마디로 다른 팀들이 어떤 순서로 투수가 돌아갈지를 물론 100% 뭐 점쟁이가 아니니까 100% 맞히진 못하겠지만 먼저 그걸 구상을 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감독이라면 이 팀에 예를 들면 기아다. 그럼 기아의 투수 로테이션 어떻게 갖고 갈 건지 자기가 먼저 짠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야 짜겠죠. 왜 그걸 먼저 짜겠어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고 내 걸 짜야 이길 확률이 높은 거야. 그냥 우리 컨디션 좋다고 1선발 개막식에 나가 이런 식으로 짜면은 지금 야구는 뭐예요? 야구는 무슨 방어율을 높은 팀이 1등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게임을 해서 그 게임에서 상대를 이겨야 되는 거라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이기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팀의 뭐 컨디션 좋은 순서대로 1, 2, 3, 4, 5를 이렇게 정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내가 그걸 보고 야, 이 양반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죠? 상대방 로테이션을 먼저 다 짜고 그 다음에 그 우리랑 붙는 그 일정에 맞춰서 우리 투수 로테이션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먼저 상대방 패를 읽고 내가 하면은 승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카드에서 마치 상대방 패를 보고 치는 것처럼. 그죠? 그런데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동시적 게임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확률은 낮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을 읽고 특히 그래서 환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경쟁사가 어떻게 움직일까? 경쟁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미리 예측하는 예측력을 높이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걸 높이기 위해서 뭐 이건 나쁜 짓이지만 스파이를 파견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상대방의 패를 알고 내가 하면 그만큼 유리하니까 스파이를 보내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런 나쁜 짓이지만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전기의 경마 이 예에서 보면은 적절한 포기가 있었다. 첫 번째 게임은 포기. 왜? 내가 아무래도 이길 수가 없어. 그 대신에 나의 전력을 나머지 상대방의 약점 쪽에 집중하자. 강자와 강자가 붙으면 우린 안 되니까. 그래서 적절한 포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기는. 왜냐하면 나의 경영 자원은 주어져 있고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가진 경제적인 능력,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나의 그 실력 이런 것들은 제한되어 있다고. 내가 세상 모든 돈을 다 가질 수는 없어. 그죠? 제한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제한된 자원 하에서 어떻게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가. 가장 근접한 곳으로 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집중시켜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시간도 자원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24시간이 다 똑같이 주어져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안 중요한 일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적절한 포기가 있어야 된다. 전략에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효과적인 전략의 수행.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전략을 만들기만 하고 실행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전략의 실행이 있어야 되고 현명한 리더. 여기서는 전략가가 있었죠. 이 전략가가 이렇게 조언을 했을 때 그래 당신 말이 옳다 이러고 따르는 그런 리더가 있고 리더의 이야기인데 뭐 대부분의 경우는 리더들이 이제 그런 판단을 하죠. 전략적인 판단을 리더들이 전략적 판단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해서
내가 현명하고 슬기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있어야 돼. 리더가 막 치매에 걸렸다든지 이래가지고 자꾸 엉뚱한 얘기나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 대표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대한항공의 사례 아니겠어요? 리더가 현명하지 못한 리더가 어떻게 회사를 그 기업을 망가뜨리는지. 요즘은 그런 현명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도덕적인 측면, 인품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엔론이라는 그 굉장히 큰 석유 회사가 2002년도에 망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파가 막 굉장했어요. 근데 그것의 그 원인을 다 올라가 보면 끄트머리에 뭐가 있느냐? 탐욕스러운 리더. 현명하지 못한 리더. 회사의 존망을 리더가 우리가 정치도 그렇고요. 정치 지도자를 선거를 통해 잘 뽑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의 CEO를 뽑는데 굉장히 공들여서 CEO를 뽑죠. 그렇죠?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미치는 여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명하지 못한 리더가, 슬기롭지 못한 리더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 그 조직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조직이 실패하게 되면 그 조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네, 현명한 리더가 중요하다. 자, 우리 우리 병법, 손자병법 다들 알죠? 손자병법,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런 얘기 한 사람이죠. 요즘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서양의 경영학에서도 이 전략, 특히 경영 전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손자나 이런 손자병법을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손자가 제시하는 전략의 기본 5요소가 있는데 이게 도천지장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보면 우리 이 전략 경영에서 얘기하는 요소들이 아주 너무나 다 잘 들어있어요. 이 도라는 거는 목표예요, 목표. 우리가 추구하는 바. 이게 목표. 그런데 이 도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목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합의하는 목표. 도. 우리 길에 가면 도를 관심 있습니까? 이러면 다 도망가죠? 그죠? 요즘엔 그거 없나요? 있죠. 예. 그럼 다 도망가잖아요, 도. 근데 사실은 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쫓아가면 안 되지만, 이 도라는 거는 결국은 법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마땅히 가야 될 길이에요, 마땅히. 그러니까 마땅히 가야 될 길이니까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다 일치해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표도 될 수 있고 어떤 가치도 될 수 있고.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람들의 말이죠. 에너지를 불러일으킨다고. 그런 어떤 일치된 하나의 그 밸류가 있어야. 그죠? 그게 없으면 다 따로 놀죠. 그 다음, 천은 하늘이 도와야지. 이기려면 이 세상 일을 하늘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늘은 뭐냐? 우연이 아니라 거시적 환경을 얘기해요. 자, 하늘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늘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제갈량이 동남풍을 불었잖아요. 기도를 딱 제갈량이 기도하니까 동남풍을 불었는데 사람들은 제갈량이 막 바람의 방향을 바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나중에 어떤 그 분석한 사람의 책을 보니까 이 양반이 동남풍 불 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기를 이 바람의 흐름을 알고 딱 그 시간에 가가지고 그런 퍼포먼스를 한 거지, 말하자면. 그게 오히려 더 좀 설득력 있는 설명 아니에요? 제갈공룡이 무슨 방향을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럼 그걸 뭘 얘기하느냐? 바로 이 거시적 환경, 자연 환경을 자기가 이용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활용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는 구체적 지형지세. 요거는 굉장히 내가 지금 막 경쟁하고 있는 그 배틀필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에 이거는 거시적 환경이고, 내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바로 이 땅, 이거는 좀 더 구체적인 산업 구조라든지, 경쟁자와 바로 맞닥뜨리는 바로 그 지점이 되는 거죠. 좀 더 미시적인 거지, 그죠?
그 다음 장. 장은 장수를 의미해. 리더. 리더. 그래서 지혜와 신, 믿음과 인자함과 용맹함과 엄격함 이런 걸 갖춘 지신인용엄 이런 걸 갖춘 장수. 아까 얘기한 현명한 리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리더가 없으면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법. 이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프로세스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기업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냥 장수 하나가 나타나서 그냥 내 맘대로 나를 따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게끔 그리고 일이 되게끔 만드는 프로세스와 그 절차, 규범 이런 것들이 조직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5가지 요소가 다 맞물렸을 때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손자병법의 5사라는 것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여러 사람마다 뭐 다 자기가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한마디씩 했는데 우리는 로서멀의 요 정의를 한번 갖고 봅시다. 로서멀이 우리 교과서가 아닌 로서멀의 교과서를 쓰니까 이 양반이 과연 전략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오늘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기억하고 가면은 오늘 수업 온 거는 참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아까 자원은 제한돼 있다 그랬죠? 우리가 돈이 막 샘솟으면 전략의 필요가 없어. 돈 잃으면 또 샘에 가서 또 퍼서 또 하면 되지 뭐. 그렇지만 자원은 제한돼 있다. 기업이 가진 자원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기업이 가진 자원은 뭐예요? 우리 학생 이름이 뭐죠? 유라 학생. 어떤 자원이 있어요? 기업에서. 재무적 자원, 자본, 그죠? 자본.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그죠? 인적 자원이 뭐예요? 사람, 종업원, 네? 그 자원. 또 기술, 그죠? 그건 어떤 그 지적 자원. 네? 요즘에 그 중요성이 점점 무형 자원이지만 굉장히 중요성이 요새 커지고 있는 지적 자원. 이런 자원들이 있다고. 그런 자원들이 아주 무진장 많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조직은 다 제한된 모든 조직들이 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돼. 우리 시장 경제에서는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경쟁자가 있어.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이겨야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있어. 아주 이중고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나도 잘해야 되고 또 남보다 잘해야 돼. 그러면서도. 그래서 이 경쟁 우위를 획득하고 유지를 해야 된다. 시장 경제에서 경쟁 우위를 획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측면에서라도 하여튼 뭔가 상대방보다 내가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도태. 그래. 그게 문제죠. 도태되죠. 학생 도장 그러면 몇 개 받아야 돼? 2개 받아야 돼. 그렇죠? 오늘 벌써 3개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30개 금방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 않다니까. 자, 그래서 이 경쟁에서 우리가 도태가 되게 되면은 그건 얘기 뭐냐면 더 이상 고객들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아. 왜? 경쟁사께 더 좋고 싸. 그 경쟁사 거를 구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거는 구매를 안 해. 그게 바로 도태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결국은 존립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말이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결국은 우리가 생명체로서 말이죠. 생명을 유지해야 되잖아. 그죠? 생명을 우리가 보통 60, 70년, 80년 정도로 사는데, 인생을. 이게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 어떤, 무슨, 내가, 취직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인생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70년, 80년 사는데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취직도 해야 되는 거, 그런 목표를 정하고 공부도 하고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당신은 이제 내일 죽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소리를 듣고 오늘 공부가 될까요? 내일 내가 죽는 게 확실하다면, 스티브 잡스는 맨날 거울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내일 죽는다면 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걸 항상 생각했대. 난 믿어지진 않지만은 거울을 보면서 항상 그랬대요. 스탠포드에서 한 유명한 졸업 연설에서 그 얘기 했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내일 죽더라도 난 뭔가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오늘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말이에요. 내일 내가 죽는 게 정말 확실하다면 오늘 뭘 할 것 같아요? 오늘 공부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술 한잔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 생명이 기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데 이윤을 왜 추구하느냐? 궁극적으로 보면 살기 위해 추구하는 거예요. 이윤을 내지 않아도 막 돈이 샘솟는다 그러면은 이윤을 굳이 추구할 거 없어요. 막 다 공짜로 다 팔면 돼. 그냥 공짜로 다 나눠주면 되겠지. 또 돈이 솟는데. 그렇지만 이윤을 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을 못하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취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그런 하나의 활동일 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경쟁우위와 획득과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하지 못하면 나는 죽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경쟁우위를 획득하고 추구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바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중국에다 지점 3개를 냅시다. 그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신제품을 하나 출시합시다. 갤럭시 6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죽어. 애플은 이제 시계가 나온다는데 우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삼성에서 갤럭시 6 딱 했잖아요. 왜 그 양반들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그런 걸 개발하겠어요? 우리 사촌 동생이요. 삼성전자 핸드폰 무선 사업부의 팀장이에요. 일요일도 없어. 이건 지금 방송 저기서 좀 특정 회사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뭐 그런 회사가 일요일이 없어요. 밥을 집에서 먹는 날이 없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줘.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죠, 삼성전자, 그쵸? 그게 뭐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복지가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왜냐하면, 새벽부터 나가서 밤에 오니까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일요일이 없어요. 걔 보려면은 미리 약속 잡아야 돼, 이렇게. 그 친구 부모님도 걔를 만나려면 자기 아들인데 마치 교수하고 무슨 약속 잡듯이 야, 너 무슨 요번 주 몇 시에 시간이냐 물어봐야 돼. 굉장히 바빠요. 왜 그렇게 삼성전자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할까요? 그 안에서 이걸 못하면은 삼성 그 큰 공룡도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는 거죠. 엔론이 하루아침에 죽은 것처럼.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전략이라고 하면 더 요약을 하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획득과 유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지향적인 행동. 그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한 그것이 바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전략의 정의, 이것을 가지고 전략적 의사결정이 그러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산출을 얻기 위한 최적의 배분. 이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전략적 의사결정. 아까 전략이라면 뭐라 그랬어요? 한정된 자원을 갖고 한다 그랬죠? 그럼 내 한정된 자원을 가졌는데, 결국 산출은 최대로 해야 돼. 이것이 내가 가진 자원이 산출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만들어야 돼. 자원을 더 가지라고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은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전략적 사고예요. 그렇다면 먼저 뭐예요? 내가 가진 자원이 얼마가 되는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지, 그죠? 그 다음에 how, 어떻게 해야 최대 산출을 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선택과 포기가 있어야 된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내가 자원을 무진장 가진 게 아니니까 포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선택을 일단 했어. 자, 이걸 선택을 했어. 그 다음엔 완전히 몰입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최대의 생산을 할 수 있어요. 몰입을 해야 된다. 몰입. 내가 가진 자원은 오늘 3시간 뿐이야. 나머지 얼마야? 21시간은 지금 딴 스케줄이 다 있어. 오로지 3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자원. 이 한정된 자원으로 나의 목표는 뭐예요? 경영 전략에서 A를 받아야 돼. 내일이 시험이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3시간. 그럼 그 다음에 그럼 3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전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교과서를 뭐 한번 보고 뭐 또 요약 노트를 보고 이런 전략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그 3시간 동안은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몰입해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점수가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전략적인 방향을 전략적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방향으로 몰입을 해야, 아니면 올인을 해야 산출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렇게 안 하는 거에 비해서. 그죠?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보통 전략적인 결정은 대부분의 경우 전사적인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왜? 보통 전략적 결정은 굉장히 탑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의 여파가 결국 전체 조직에 다 파급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지. 올해 우리가 신규 사업을 진출하겠다. 이렇게 전략적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신규 사업에 가겠다 결정을 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일단 조직부터 바꿔야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그동안 집행됐던 예산들이 그쪽에 많이 집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예산을 많이 받던 부서는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또 예산이 적었던 부서는 예산이 많아질 수도 있죠. 예, 이렇게 그 전략적인 결정은 말이죠. 그 여파가, 그 결과가 굉장히 전사적으로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비가역적인 특성.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몰입하고 완전 거기다 올인을 했는데 이게 이 길이 아닌가 보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이미 많이 왔어. 이미 우리 흔히 무슨 성경책에서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이미 루비콘강인가요? 네, 루비콘강을 건넜어. 돌아가지 못하는 거야. 요단강은 잘못된 건가요? 하여튼 강을 건너. 도로 가는 다리는 없어졌어. 이제. 그러니까 비가역적. 이미 그 길로 왔으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경로 의존성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패스 디펜던시라고 그러는데, 어떤 길을 가면 그게 다시 거꾸로 돌아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우리 전략적인 결정하에서 우리 학교의 정의관을 부셨습니다. 전략적인 결정이죠. 총장님이 우리 이제 가천관을 지었으니 그 다음엔 정의관을 부셔라. 그래서 부셨습니다. 이미 부셨으면 이미 끝났어요. 이제 근데 다시 정의관이 그리워진다 그래서 그게 다시 새생기지가 않잖아요. 그죠? 굉장히 힘든 거지. 자, 그 다음 경쟁 우위. 우리가 말하는 흔히 경쟁 우위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보통 낼 수 있는 수익 이상의 것을 내줘야 돼. 그걸 above average return이다.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쟁 우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즘에 핸드폰 기업에다 투자를 하면 평균 10%의 수익이 난다고 합시다. 10%.
거기에 한 10개 기업이 있어요. 10개 기업.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눈 감고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투자를 했을 때 물론 그중엔 또 재수가 없으면 망하는 데도 있고 흥한 데도 있겠지만은 한 10%는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10% 나오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꼭 우리 회사에 꼭 투자해 주십시오. 투자자님, 꼭 우리 회사에 내가 왜 당신 회사에 투자하는데? 당연히 딴 데 온 에버리지. 딴 데 그냥 투자를 했을 때 10% 수익이 나지만 우리 회사 투자하면 12% 납니다. 이렇게 해야 투자를 할 거 아니야. 말하자면 평균보다 높아야 아무렇게나 투자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보다 높아야 거기에 투자를 할 거 아니겠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투자론 배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투자하면 10%인데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8% 납니다. 그럼 거기다 왜 투자를 하겠어? 거기다. 안 하지.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딱 10% 납니다. 10% 납니다. 이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투자해도 10%인데 내가 왜 굳이 여기다 꼭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여기다 하면 더 높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투자할 거 아니야. 경쟁 우위가 되고 기업이 유지 존속을 하려면 시장 평균보다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기는 뭔가 우위에 있는 다른 기업보다도 뭔가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전략적 의사결정을 참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경쟁자를 이겨야 된다는 것이 경쟁자를 죽여야 된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업에 가서 이제 그 일을 하고 또 특히 경영자가 됐을 때 정말로 우리 상대방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 뭐 사실 세상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시장 경쟁 다 경쟁 사회잖아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삶이 다 경쟁이에요. 근데 경쟁이라는 것이 상대보다 내가 잘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이지 경쟁을 한다고 해서 상대를 제거해야 된다. 그거 양아치야, 양아치. 그쵸? 양아치들은 어떻게 나에게 눈에 가시가 같은 녀석이 있고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칼 들고 죽이잖아. 그거는 아니지. 그건 경쟁이 아니죠. 경쟁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서로 상승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내가 상대방을 왜 연구해? 상대방이 왜 잘하는지 연구해서 내가 그보다 더 잘하겠다는 그런 접근이 전략적 접근이에요. 상대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상을 뒤집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장기 두다가 지면 좀 질 것 같으면 상을 뒤집겠다. 그건 전략적 의사결정이 아니지. 전략적 의사결정은 내가 지금 불리한 형국에서 어떻게 해야 얘를 룰을 따르면서 이길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전략적 의사결정은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그랬습니다. 선택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뭐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기업의 전략을 얘기할 때 비용 우위 전략이냐 아니면 차별화 전략이냐. 비용 우위도 있으면서 차별화가 되면 참 좋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품질도 좋으면서 싼 값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이클 포터가 한 얘기라고. 둘 다 한꺼번에 다 하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경쟁 우위를 잃고 있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가격이면 가격, 품질이면 품질 이걸로 하나를 밀어붙이라는 거야. 그 트레이드 오프를 생각하라는 거야. 왜?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해외 시장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내수에 집중할 것이냐. 이런 거. 해외도 하고 내수도 하겠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어느 쪽에 전략적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전략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그걸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마이클 포터에게 있어서는 이 전략적 사고라는 것은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어떤 유니크한 그런 밸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케팅 시간에 배웠잖아요. 마케팅이라는 게 뭡니까? 마케팅의 정의를 할 수 있는 사람. 마케팅 배웠잖아, 다. 마케팅의 정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밸류잖아, 밸류.
밸류를 만들고, 밸류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밸류를, 그 가치를 고객들과 소통하는 거. 그게 마케팅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기업에서 만드는 건 뭐예요? 제품이에요? 물론 제품이지만, 그게 뭐예요? 밸류라고, 그렇지. 가치라고, 가치. 이게 고객에게 가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죠? 그래서 그 고객 가치에 대한 구매를 하는 거지, 고객은. 내가 그 밸류를 높게 평가하면 높은 값을 지불할 것이고, 그걸 그 밸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낮은 값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전략적 사고라.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잘하겠다는 생각만 한다는 거야. 아, 이게 굉장히 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게. 그렇지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취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취업을 할 때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려고 뭘 해요? 스펙을 만들잖아요. 스펙. 1학년 입학하자마자 토익 학원 등록하고, 그래서 토익 점수를 높이고, 2학년 때는 무슨 어디죠? 해외 연수를 가고, 무슨 3학년 때는 또 뭐 합니까? 뭐 공모전에 나가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자, 딴 사람이 다 하니까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것들이. 남들이 토익 점수 800은 돼야 된다니까 나도 토익 학원 등록해. 남들이 또 뭐 해외 연수 한 번씩 갔다 와야 되니까 나도 가. 이렇게 해갖고는 그건 전략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거지.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사고는 뭐다? 나만의 가치가 뭐냐. 나만의 가치를 발견해서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하라는 거죠. 그걸 어필해야 된다. 왜냐하면 토익 점수 800점 너무나 많아. 응? 해외 연수 모든 사람 다 갔어, 지금. 그러니까, 그래도 그럼 남들 하는 만큼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 그렇지만 남들 하는 만큼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들이 하는 걸 조금 덜 하더라도, 토익 점수 750을 맞더라도, 오히려 딴 사람 아무도 못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내가 볼 때는 확률이 높아요. 그것이 전략적 사고라.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지. 이런 기업이 있어. 우리 카피캣처럼 말이죠. 남이 하는 거 그냥 본 따서 하는. 남이, 딴 기업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전략적 사고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운영 효율성이다. 잘하는 거. 뭔가. 이렇게, 절약하는 거. 그 다음에 불량률 낮추는 거. 이런 것을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이클 포터 얘기는. 그거는 그냥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차별화된 게 없어. 그러면 우리가 불량률을 낮추자, 비용을 절약하자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어떤 가치를 만드느냐.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건 안 하고, 지금 저쪽 경쟁사에서 TQM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도 TQM을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도 하지. 옆집에서 뭐 6시그마 하니까 우리도 6시그마. 이렇게 경영하는 회사가 많아, 지금. 여러분도 가보지. 다 그렇게 한다고, 이제 많은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은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게 비전략적인 사고를 못하면. 전략적 사고는 TQM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려는 목표가 있고, 우리가 만들어내려는 가치가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TQM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전략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이클 포터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포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마이클 포터가 얘기하는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 이게 이제 차별화, 고객 가치고, 요거는 이제 그 코스트예요. 이 간에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덕티브 프론티어 라인이 요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운영 효율성이라는 거는, 자,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 요 정도 가치밖에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가진 자원을 극대화해서 할 수 있는 선까지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은 돼. 그렇지만 이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전략적 방향이라는 거예요. 전략적 방향은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운영 효율성은 다만 이것을 자기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요 라인까지 갈 수 있는 걸 결정할 뿐이고 이 위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쓸 거냐, 이쪽에 쓸 거냐, 이쪽에 쓸 거냐 하는 것이 전략이지 이 운영 효율성 자체가
전략을 결정해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재밌는 것이 말이죠. 1980년대 초반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온 스트레러지라는 그런 논문을 썼어요. 전략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나는 이제 저는 그때 나중에 한참 뒤에 이제 읽었지만은 보면 깜짝 놀란 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일본 기업들은 말이죠.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똑같은 방법, 즉 베스트 프랙티스, 도요다에서 하는 거 그대로 갖고 와서 이런 다 그다음에 저스트 인 타임, 즉시 생산, 그다음에 재고 줄이고 분량 줄이고 이런 쪽에 포커스 해가지고 결국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를 다 이겨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80년대에는 일본 자동차 회사의 세상이 된 거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본을 배우자. 응? 이런 상황이야, 그때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일본 기업 오래 못 가. 이렇게. 왜? 걔네들은 전략이 없어. 그리고 걔네들 그거 무슨 저스트 인 타임이나 식스 시그마나 TQM이 전략 아니냐. 그건 전략이 아니고 운영 효율성.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여기 올라가는 것만 하는 것이지 여기서 어느 위치에 쓸 건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이건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야, 일본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건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난 좀 되게 용감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게 일본 기업들이 좀 보기 좋게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랬으면 참 마이클 포터가 더 어깨를 폈을 텐데, 아직까지는 계속 일본 기업들이 유지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도요다나 혼다도 예전 같진 않죠. 그렇지만은, 아직도 사실은 일본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당 부분 유지를 하고 있어요.